반갑습니다. 밑붕입니다. 자, 오늘은 6.18 부동산 대책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8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입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당정청이죠. 과 협의를 해서 이번 달 18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6.18 부동산 대책이고, 이게 뭐 21번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언론에서는 뭐 22번째다. 뭐 큰 의미 없습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이 했죠. 네, 부동산 대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기 뭐 세제가 개편이 어떻게 되고, 이 뭐 너무 복잡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6월 18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를 한다. 자,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이 지금 크기가 좀 작은데 그냥 대충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요지는 이거예요. 갭 투자를 막겠다는 겁니다. 자, 갭 투자를 막아가지고 현재 경기도의 대부분은 뭐 군사분 개선 그쪽을 제외하고는 뭐 거의 대부분 어디까지가 이제 수용이 될지 모르겠으나 조정 지역이나 투기 지역으로 격상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뭐 하여튼 뭐 수도권은 대부분이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것들은 자, 당일날 18일날 나와보면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일단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은 이미 투기 지역으로 다 묶여 있는데 수도권이 대부분이 이제 규제 지역으로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요지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이제 공시지가 15억 이상은 대출이 전면 금지가 되죠. 네, 시가 15억 이상은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이게 투기 지역인데, 자, 대출 규제가 지금 낮아질 수가 있다. 그 부분들을 지금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9억 아니면은 12억. 그 둘 중에 하나가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될 수가 있다. 그리고 9억 이하는 대출한다고 축소될 수 있다. 막 그런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지금 가이드가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재건축 연한 있죠. 재건축 연한 뭐 30년에서 40년 간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재건축 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압구정 현대라든가 반포 쪽이나 뭐 서쪽 쪽 거기하고 잠실 쪽 있죠. 뭐 올림픽 선수촌이나 아니면 목동 지역 있죠. 그거는 뭐 88년산이니까 준공이 88년이죠. 그래서 오래된 지역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남아 있지 않고 대부분 이제 남은 거는 5층은 저층으로 된 곳들은 뭐 반포 쪽이나 이런 부분 이런 쪽은 거의 이제 진행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들은 중층 재건축이 대부분인데, 자,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 보는 입장은 중층 재건축은 재건축을 해봐야 일반 분양 세대가 많지 않으니까 괜히 집값만 올리게 된다. 이 논리가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는 보는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농물이 새고, 다 떨어지고 뭐 허물어가는 아파트가 당연히 새 아파트로 재건축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그 일대가 이제 정비가 다시 되죠. 그 아파트는 그냥 평생 그냥 썩어가면서 똥값으로 거래되면서 그걸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그 논리 중에 하나는 분양 세대가 작다. 이 논리죠. 그럼 용적률을 죽여놓으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 분양 세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용적률을 늘려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일반 세대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정부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이 상황이 자지우지되고 공급이 충분히 늘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부산도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이 늘어날 곳이 없어요. 땅이 없습니다. 그냥 뭐 어디 저기 수도권 외곽에다가 뭐 임대 아파트 지어봐서 뭐 합니까? 지하철도 없고 뭐 차도도 없는 그곳에 농지에다가 뭐 아파트 지어갖고 뭐 하겠어요? 임대 아파트 지어가지고 누가 갑니까? 부산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곳이 5층은 대부분이 할 수 있는 곳 사업성이 1이라도 있으면은 거의 다 지금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중축이 4군데 정도밖에 없죠. 동래너키, 수영연대, 뉴비치, 협진태양. 그럼 40년으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88년이 수영연대죠.
그리고 86년이 어딥니까? 뉴비치죠. 그 사용승인인가가 88년이니까. 뭐, 현대나 똑같고. 그러면은 40년으로 묶게 되면은 지금 83년 11월이 동네넣기입니다. 그리고 84년 6월이 협진태양이니까 이 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2, 3년만 있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데가 동네넣기하고 우리가 이제 단지 중에 우리 사업성이 있는 곳, 협진태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단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재개발은 어디든 어떤 시도든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지정을 안 해줍니다. 재개발 구역 자체가 이제 없어요. 옛날 10년 전에나 뭐 구역된 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뭐 서울시하고 뭐 부산시 보시면은 구역 설정을 안 해준다. 예, 알아서 해라 그죠. 알아서 너희들끼리 구역 설정해서 재개발 재건축해라. 못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급될 수 있는 곳들이 거의 다 이제 차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재건축 규제나 30년, 40년 간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이게 될 가능성도 희박해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6.18 부동산 대책은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를 막아갖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유세 강화, 이 종부세 뭐 인상한다. 이거는 지금 이제 9월달인가 거의 뭐 지금 이제 입법화해가지고 나온다는 얘기고,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 확실한 것 같아요. 보유세에 대한 세금을 올린다는 거. 그리고 뭐 임대차 3법 뭐 이거는 이제 뭐 입법을 앞두고 있는데 뭐 여당 야당 뭐 어떻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나올 부분들이고, 지금 그래서 이 요지는 이겁니다. 딴 거는 필요 없고 크게 두 가지다. 경기도일 때는 대부분이 다 묶인다고 봅니다. 규제 지역으로.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2년 실거주 되면은 1주택자인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죠. 2년 보유, 2년 실거주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9억 이하의 같은 경우는 9억 이상은 또 세금을 내지만 9억 이하의 상승분, 9억 원 이하까지가 올라왔던 상승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죠. 그리고 비조정 지역은 어떻습니까? 예, 2년 보유만 해도 되죠. 실거주 필요 없고. 그런데 지금 6.18 부동산 대책에서는 이 부분들이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에서 충격이 가게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9억 이하의 집들이 있죠. 9억 이하의 그 아파트라든가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후로 해서 굉장히 이미 이제 실거주 기간이 이제 보유나 실거주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선취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자, 6월 18일 이후가 발표되고 나서는 그 입법을 하게 되죠. 입법 예고를 하고 수정을 하겠죠. 거기서 입법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자, 2년 보유에서 3년, 4년으로 늘어가게 되는 것들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미리 서침해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보시면은 부산에 상승하는 아파트들의 대부분을 보시면은 시세 급등하는 지역들을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고 하나는 또 뭡니까? 네. 2년 보유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미리 선침해하는 수요들이죠. 네. 그 수요들이 만나고 최근에 부산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수요들이 좀 들어온다. 그리고 경기권이 묶이고 있다. 이 부분들이 부산 같은 경우는 재배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일단은 보고 일단 선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게 여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지역, 뭐 투기과열지역 이건 마찬가지예요. 다 뭐 세금 뭐 지금 나중에 나와봐야 확실히 아시겠지만 뭐 LTV, DTI 뭐 한두 다 줄어들죠. 뭐 50에서 40 줄어들고 50에서 40 줄어들죠. 그래서 규제 대상 지역이 막 확대된다. 경기도 일대로 다 늘어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큰 요지는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이 조정 지역 이제 규제 지역이 경기도 일대로 다 묶여져 있다. 네. 서울은 이미 투기 지역으로 다 묶여 있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부동산이 현재 방향이 이거죠. 자, 부동산을 살 때는 우리가 지금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뭐 취등록세가 있는데, 자, 우리가 중고차를 사게 되면 어떻습니까? 등록세를 안 내도 되죠. 네. 취득세만 내면 되죠.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네, 아파트도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되죠. 자, 처음에 취득세를 내는 부분하고 부동산 뭐 중개 수수료 내고 무슨 뭐 이사 비용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다 매몰 비용입니다. 그거를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매몰 비용은 한번 지불하고 나면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R&D 비용하고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매몰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자, 우리가 등록세, 취등록세가 증가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주택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징벌적 과세가 있죠. 자, 6.18 부동산 대책은 징벌적 과세가 더 들어갑니다. 하나가 추가되죠. 보유세 강화죠.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너는 주택을 갖고 있으니까 너는 나쁜 사람이야가 된 겁니다. 너는 돈이 많기 때문에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재벌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하기 때문에 너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적폐감을 심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6.18 대책의 또 하나의 요지란 거죠. 자, 부자들이 바보입니까? 네, 매몰 비용이 증가하죠. 매몰 비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취득세, 취등록세. 매몰 비용이 임계점을 넘어갔다. 그리고 징벌적 과세가 있죠. 보유세죠. 네, 보유세. 뭐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우리가 12월 15일 날에는 있죠. 6월 달에 산정해갖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정을까지 그 기간 있죠. 이제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이 비용들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계점이 있다는 거죠. 임계점. 그 임계점을 넘어가려 버리면은 이게 정가가 됩니다. 어디로 정가가 되냐면 두 가지로 정가가 되죠. 첫 번째 정가되는 게 뭡니까? 주택 가격에 정가가 됩니다. 주택 가격에. 그 다음에 정가가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세입자한테 정가가 됩니다. 매몰 비용과 징벌적 과세가 정가가 된다는 겁니다. 일반 과세가 아니고 징벌적 과세는 이거죠. 너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너는 세금을 더 맞아라는 겁니다. 너는 적폐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돈이 많기 때문에 너는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세금을 더 맞아 하는 게 바로 징벌적 과세라는 겁니다. 징벌적 과세가 떼겨지면은 이 부분들이 다 어떻게 된다? 주택 가격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안 내려가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그러나 이 피해는 어떻게 됐냐? 네, 세입자한테 전가됩니다. 세입자한테.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정월 뭐 주택 임대차 3법 뭐 도입돼 가지고 뭐 2+2 2년 해 가지고 뭐 연장이 된다 뭐 이렇게 막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없어집니다. 전세가 없어져요. 전세가 2+2년 전세에 사는 사람이 세입자 마음대로 내가 못 나가면은 안 나가기 싫으면은 평생 눌러 살겠다 그러면은 그 집을 가진 사람은 뭐가 됩니까? 네. 우리가 지금 세입자를 보호법이죠. 세입자를 먼저 보호를 하죠. 항상. 약자를 먼저 보호를 합니다. 모든 법들이. 그러면은 이 그 집을 가진 사람들이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세 안 놓습니다. 예, 안 놓고 어떻게 합니까? 월세로 다 가죠. 월세. 전세가 귀해진다. 자, 모든 서민들이 다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모든 서민들이. 그 중에 누가? 무주택자들. 가난한 사람들. 자,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다 묶어놨죠. 다 묶어놨습니다. 할 수 있는 단지지 고작 해봐야 부산에는 2단지 정도 돈들고 동래너키랑 협진태양 딱 2단지밖에 없고 서울에는 할 수 있는 단지가 뭐예요? 몇 개 되겠어요? 목동 단지도 어떻습니까? 88년산이죠. 못하죠. 뭐 압구정 현대나 압구정 현대 뭐 재건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서민들이 그거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공사판 다 없어지는 겁니다. 공사판. 공급을 다 차단시켰기 때문에 서민들이 뭐 먹고 삽니까? 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래서 서민들은 지금 무주택자들의 우리나라 인구의 45%는 무주택자들인데 자, 지금 현 정부의 민주당의 표밭은 어디입니까? 무주택자들이죠. 이 45%들은 충성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일부의 한 30%, 20, 30%는 뭐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왜? 주택 가격 다 올려놨으니까. 2-3배, 뭐 5배까지 뻥튀기 다 시켜놨죠. 이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자,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길 수가 없다. 네. 이 정권이 계속 끌고 가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무주택자들은 여기서 이런 대책이 22번이나 나오면서 계속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매몰 비용, 징벌적 과세는 다 그들한테 전가가 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상기를 시켜야 됩니다. 상기가 돼야 됩니다. 네. 부자들은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다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감성적으로 선한 이미지를 계속 누리다 보면은, 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오판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옛날에 소련 있죠. 소련 소비에트 연방. 우리가 레닌 다음에 누구죠? 스탈린이죠. 그래서 레닌 동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정을 무너뜨리고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 여기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소비에트 뭡니까? 볼셰비키 혁명에서 99.99% 지지한 사람들이 누구죠? 노동자들입니다. 농민들, 가난한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예, 소비에트 연방이 들어서게 된 거죠. 소련이, 구소련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죠? 대부분의 농민과 노동자들은 그들을 지지 기반으로 삼았던 대부분의 농민과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대부분 다 죽었어요. 굶어 죽거나 인민재판으로 다 죽었어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농민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무주택자들. 그 사람들 등에 업고 중국이 공산화가 돼버렸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예. 58년도, 59년도 어떻게 됐습니까? 대기근이 일어나고, 예? 무상복지한다고, 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아무도 일 안 하죠. 공짜로 뭐 밥 준다는데 누가 일합니까? 그 지지했던 사람들이 1년에 1,000만 명씩 다 굶어 죽었습니다. 중국은. 예. 그래서 뭐 문화혁명 때도 다 죽고, 예? 문화혁명 전에 뭡니까? 네. 대약진 운동한다 그러고, 어떻게 됐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황판에, 예? 벌판에다가 그냥 뭐 그림 그려놨어, 그림. 막 뭐, 논에다가 막 벼들이 막 자라는 것처럼 그림 그리는데 그 그림을 보고 또 사람 박수 쳤어요. 이 세뇌의 결과가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 매몰 비용과 징벌적 과세는 지금 마찬가지죠. 계속 지금 이 6.13 부동산 대책이 추구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무주택자들한테 반드시 전가되고 주택 가격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논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중요한 논리가. 자, 그럼 규제만 한다. 지금 공급의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21번째까지 오면서 22번째, 이번에 22번째인데 21번째까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급에 대한 대책을 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뭐죠? 수요 억제책이죠. 수요를 억제한다. 그 수요를 억제하는데 어떻게 하냐? 대출을 규제째고 뭐 어떻게 규제하고 저렇게 하고 규제 지역 만들고 투기 지역 만들고 수요를 억제한다는 대책이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을 묻는 부동산 대책이 과연 성공할까? 실패할까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제가 몇 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요 공급의 논리로 봐야 됩니다. 이게. 저는 이게 실패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앞전에도 그림을 보셨죠?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셨어요. 가격이 만나는 겁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부분이 가격이 되죠. 이 부분. 절충이 만나는 이 부분이 가격이 되는데, 자,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수요 곡선이죠. 이게 공급 곡선이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부분이 어딥니까? 이게 가격이 되는 겁니다. 가격. 이게 가격이죠. 자, 오른쪽으로 가면 뭡니까? Q, quantity. 위로 가면 뭡니까? P, 가격이죠. 가격인데, 자, 여기는 수요죠, 수요. 디맨드.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논리입니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수요는 줄어들 거야. 이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부동산 대책이 고강도 부동산 대책 뭐 규제를 먹고 한다고 해도 수요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이 수요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집을 사는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수요는 계속 고정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을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다는 조건을 그 조건을 만든다고 해서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수요는 뭡니까? 집을 사는 수요는 뭐고? 인간의 욕구죠. 인간의 욕구. 내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내가 새로 지은 집에 살고 싶다는 건 인간의 욕구예요. 인간의 욕구는 정책으로 누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많은 규제를 때린다고 해도 100번, 20번, 2000번, 3000번 때린다고 해도 집에 대한 수요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수요는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요는. 그런데 지금 공급이죠. 공급. 이 곡선이 공급이죠. 이 공급 곡선을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억누르고 있습니다. 억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급 곡선을 계속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겠죠. 왜? 수량이라는 퀀티티가 계속 0으로 수렴하니까 이 0이죠. 0. 0으로 수렴하니까 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자꾸 간다는 거야. 내 왼쪽으로 자꾸 간다. 왼쪽으로 자꾸 갑니다. 또 하고 또 왼쪽으로 가요. 또 왼쪽으로. 또 왼쪽으로 갑니다. 수요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규제를 아무리 때려도 수요는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줄어들지 않아요. 수요에 줄어드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출 규제 아무리 때려도 무슨 뭐 규제를 때려도 인간이 갖고 있는 수요는 그대로다. 그러나 공급만 계속 줄이고 있는 거예요. 공급만. 그럼 이 공급을 계속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갑니다. 이 가격이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격이죠. 1, 2, 3, 4, 5, 6, 7, 8, 9. 나중에는 다 이 계속 만나죠. 끝까지 가죠. 이 무한대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만나는 곡선이 여기서 또 만나죠. 여기서 만나죠. 수요 공급이 여기서 계속 만나죠. 공급이 계속 줄어들죠. 공급이 계속 줄어들다. 공급이 계속 줄어든다. 이 계속 이 올라가죠. 계속 또 계속 올라간다. 나중에 올라간다. 이 무한대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제 정책이란 거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란 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수요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공급을 늘리면 되죠. 공급을 늘리면 되죠.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가면 되죠. 이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 만나는 선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자꾸 다운되죠. 안 그렇습니까? 가격이 다운되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 논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 논리로. 공급이 늘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판 늘어나죠.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죠. 가격은 안정화되고 아파트 가격은 아시겠습니까? 이게 계속 오른쪽 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정책이었다면은. 근데 정부에서는 왜 자꾸 공급을 줄이는 정책으로 갈까? 공급을 줄이는 정책으로.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자,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국토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봐볼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일부러 하고 있다. 왜? 무주택자들의 비율이 45%니까 이 사람들을 묶어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묶어놔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은 유권자이기 때문이죠. 무주택자의 45%가 무주택자죠. 45%. 예? 45% 무주택자죠. 이 사람들 집을 사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못 사게 해야 되죠. 그럼 집을 못 사게 하는 방법이 뭐죠? 가격을 올리면 되죠. 그 가격. 이 가격을 올리면 됩니다. 계속 올리면 돼요. 못 사야 되는 거예요. 이 무주택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현 정권에 충성받아, 충성. 열혈 지지자들이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표라고 생각한다. 표. 유권.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가격을 안정시킨다 그러면은 절대로 저는 공급을 축소하고 규제 정책으로 가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 곡선을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규제 정책은 이번에 6월 28일이면 22번째 정책이죠. 그러면은 저는 이 시리즈 계속 나온다고 봅니다. 이 시리즈의 끝이 어딘가를 봐야 돼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시리즈의 끝은 뭐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임기가 한 2년 남았죠. 그래서 이 시리즈 끝은 최종적으로 부동산 허가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가제. 1차적으로. 자, 이 부동산 허가제라는 거 간다면은 어떤 거냐면은
자, 어떤 사람을 허가시키고 어떤 사람을 허가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분별을 하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당에 중성심이 높은 사람을 허가를 내준다. 아니면 어떻습니까? 출식 성분이 북한이죠, 북한. 북한에서 보시면은 당에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은 한강변에 저기 한강변이니까 대동강변 평양에 거기서 집을 살 수 있죠. 살게 해주죠.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출신 성분이 양호한 사람들. 예? 그 선도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현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한테는 허가를 내주고 나머지 아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집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농민자들은 허가를 못 해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상위 0.1%의 어떤 현 정권에 엮여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가제를 내주고, 지금 제 상상입니다. 네. 그리고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 현 정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열렬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집을 사게 해준다.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 현 정권을 지지하지만 무주택자인 사람들은 허가를 안 내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 마지막이에요. 한 30번, 40번 정도 가게 되면은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이게 안 먹힌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봅니다. 주택거래 전면 금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처음부터 주택거래 전면 금지를 하지 않고 계속 찔끔찔끔 대출 규제를 했을까요? 규제 대책을 계속 발표했을까요? 자, 이 논리는 제가 설명했던 이겁니다. 이거죠. 표죠, 유권자.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핵심이에요, 이게. 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거래 전면 금지를 처음부터 하지 않고 계속 규제 대책을 계속 발표한 것들은 이제 표와 관계돼 있고, 저는 주택거래 전면 금지를 처음부터 하는 게 차라리 나았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토지 몰수미 건물만 소유한다. 이 중국식이죠. 중국은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네. 정치는 공산주의지만 공산당 일장체제지만, 자, 경제는 어떻습니까? 완벽한 시장 경제 체제예요. 완벽한 자본주의 체제인데, 이게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에서만 보면은 중국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은 뭐라 그러면은 토지를 전면적으로 몰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건물만을 소유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방법도 갈 수가 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가장 합리적인, 지금 정부에서 볼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부동산 허가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정부죠. 지금 당의 충성적인 사람들, 그리고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에게만 허가를 내고, 그리고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 상위 0.1%, 현 정권에 그런 사람들 허가를 내주고,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 무주택자들, 현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그 수많은 노동자, 농민들한테는 허가를 못 내주고 하는 방법. 네. 그 방법이 가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상의 주택거래 두 번째죠. 전면금지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큰 의미 없습니다. 큰 의미 없고, 그냥 이전처럼 흘려왔던 부동산 규제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연결선상에서 보면 된다. 그 연결선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게 하는 것. 저는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요. 마찬가지고 그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현 정권의 유권자 표와 연관되어 있다. 자, 왜 대출 규제를 계속해요? 서민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죠. 계속 규제를 내놓는 겁니다. 못 사게. 한도 다 줄이고, 이거 보시면은 있죠. 한도 다 줄이죠. LTV 다 줄이고 다 못 사게 하는 거죠. 무주택자들이.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이번 규제도 이전에 있어왔던 대책과 크게 맥락을 다르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급 대책은 없다.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다.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게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